네, 뉴스인사 프라임 2부 진행합니다. 지금 경제는 시간이죠. 최배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말 내내 제가 막 페북에 글을 쓰고. 예, 저도 봤습니다. 아, 보셨군요. 네. 아, 우리 패친이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아, 미국의 이민 당국이 공장을 급습했어요. 네. 한국인들 300명. 그들에겐 아주 쉬운 먹잇감이었나 봅니다. 듣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의원님께서는? 저는 일단 좀 미국이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건 확실하죠. 네, 그리고 진짜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러 간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공장이 지어져야 미국이 그 공장에 이제 자신들의 국민들을 고용하게 될 테인데, 네. 그 고발한 사람이 이제 공화당 의원으로 지금 이제 나오던데요. 극우 정치인이라고 분류되더군요. 네. 그분은 왜 자국민들을 조지아 그 주민들을 고용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바보 같고 그 상황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부분을 좀 무시했나라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네. 상황이었죠. 네. 지금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어제 강훈식 실장이 이제 전 세계를 뛰어서 우리 국민들 다 모시고 오겠다. 조만간 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네. 해결될 것이다.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생각보다 빠르게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또 현지 또 교민 사회도 있었을 테고 발빠르게 네.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특히나 대통령실의 안보실이 네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미국과 소통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솔직히 이제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대통령이. 그리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국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제넷 수지왈 과 수지와 이제 있어요. 뭐 네. 이제 한 라인을 구축했다 뭐 이런 게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효하게 네. 작동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또 예전 걸 좀 기사를 찾아봤더니 네. 2020년인가도 SK가 네. 그 배터리 공장 지을 때 네. 똑같은 일이 한 번 있었어. 그러니까 몇 우리나라에서 년도예요? 2020년 2020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그 공장 건설하기 위해서 네. 파견을 나갔던 건데 네. 그때도 이제 이런 비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단속을 했고 그래서 자진 출국하는 형태로 이제 네. 추방 뭐 절차를 밟았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이제 문제였고 근데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국 미국 외교 당국에서 비자 문제를 자기네들이 해결을 해서 투자하는 기업들의 뭐 국민들이나 뭐 네. 이런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거죠. 그렇죠. 미국이.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신들이 안 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남탓하는 그런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저분들 그래봤자 예. 일하다가 잡혀가는 건데 어떻게 쇠사슬을 쇠사슬 뭐 발과 허리와 손목까지 저렇게 무슨 중범죄자 무슨 살인자들도 아닌데 예. 어떻게 저렇게 대우를 합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우도 대해서. 저렇게 한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저걸 네. 또 다 그대로 공개했잖아요. 공개했어요. 보란 듯이.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외교적으로 굉장한 큰 실수를 한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 그래서 미국 그 국토안보부라고 하는 그 홈랜드 시큐리티의 어떤 관계자가 전날 4일날 우리 국민들 300명을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체포하고 마치 자랑하듯이 우리 그 홈랜드 시큐리티 역사상 이런 미션 없었다 이러면서 네. 굉장히 자랑하듯이 얘기를 해서 최대 체포였다. 그렇죠. 이런 거를. 예. 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보는 내내. 그래서 저 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봤는데 저분들은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요. 이 그럼요. 모욕감과 이런 걸 어떻게 할 겁니까 평생. 그리고 저분들이 이제 뭐 또 미국에 갈 일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절대 안 가고 싶을 것 이제 같아요. 안 가고 싶죠.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당국에서도 이미 이제 뭐 리스트를 만들어 놨을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도 뭐 미국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대우가 저런 식이다라는 것을 전 국민이 또 우리 목도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봤기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한 뭐 감정이 좋아질 리가 없죠. 이렇게 되면. 네. 그 사실은 이제 이번에 마무리 되더라도 네. 결국은 남은 거는 아니 돈 들고 와서 투자하라며 그런데 비자는 안 내주고 우리 노동자들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불법적으로 사실상 체포하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일관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뭐 저기 이제 다른 국가까지 뭐 투자를 지금 EU까지 해서 다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관세 협상을 통해서. 네. 그래놓고 그 돈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자기네가 뭐 이제 주도적으로 쓰겠다라는 걸 했지만 네. 뭐 그 돈과 다르게 또 기업들의 투자를 또 많이 부분 이제 이끌어냈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뭐 실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면 네. 가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미국에 당장 그 공장을 지을 만한 기술자들이 없는 거예요.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뭐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뭐 트럼프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런 기반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문제인데 마치 트럼프는 이거 5년 안에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한 현실을 이제 미국도 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자기네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다른 국가들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고 그런 문제에서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네. 지금 투자에 대한 뭐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협상이 아직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른 나라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그것을 수용해주고 같이 뭐 상생할 수 있는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오로지 미국만 잘 살겠다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통하지 않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좀 미국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이런 모순적인 정책 속에서 우리가 멀미가 날 것 같고요. 이 논란이 엄청나게 거세졌음을 인지했는지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계 좋다. 현대차 문제로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한마디 했나 봅니다. 네. 네, 다음 부동산 이슈 넘어가기 전에 속보가 떴는데요. 정청래 대표가요. 최강욱 논란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그 연수원장인가요? 거기서 탈퇴를 했죠. 교육연수원장에서 사퇴한다고 어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제 한 100일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이 주택 공급 언제 나오나 뭐 기다리신 분들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첫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됐는데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공급하겠다. 그리고 기존 공급량보다 연간 11만 2천 가구 순증된다. 그리고 주요 얼개는 또 LH 소유 토지. 예전에는 이것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넘어줘서 민간 기업만 좋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직접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공급 내용은 어떻게 보였어요? 일단 이번에 이제 대책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세 가지입니다. 금융 대책. 금융. 예. 그래서 대출을 얼마나 쪼일 것이냐, 풀 것이냐, 네. 금리를 어떻게 부담시킬 것이냐라는 금융 대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제. 세제. 예,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보유세를 얼마나 부담하게 돼서 네. 이 사람들이 매물을 좀 내놓게 만드느냐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세제 대책.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공급 네. 대책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대책 중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또 금융 대책 일부 그 대출에 관련된 내용도 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LTV 같은 거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부동산 대책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에 가면은 네. 비수도권에는 지금 오히려 물량이 많아서 지금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들이요? 미분양 네. 사태도 나오고 아파트 건설하겠다고 하다가 네. 수익성이 안 맞아서 중단되는 사업장도 많이 나와서 우리가 뭐 거론대 대출한 PF 대출 네네. 뭐 문제된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수도권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수도권 중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서울만의 굉장히 문제이고 서울 특정 지역 특히. 그렇죠. 네. 그 중에 이제 강남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공급 그 627 대책이 네. 대출을 6억까지만 해주겠다라는 게 딱 그 서울의 강남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살 때 돈 있는 사람들끼리는 자기 돈 주고 사는 건 좋다. 근데 돈도 없는 사람이 대출까지 껴가지고 거기에 굳이 가수요를 만들거나 투기 소유를 만드는 것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은 전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는 거는 못 보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627이 강남을 딱 타겟팅해서 만든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의 공급 대책이자 서울에 대한 공급 대책이다. 네. 그래서 대책이 지역에 대한 타겟팅과 방법론에 대한 타겟팅을 명확히 이번에 좀 제시한 네. 그런 이번에 대책으로서 저는 정부가 아무튼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LH를 통해서 내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네. 그런 상황이라고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총평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네. 거군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에 해당하는 신규 주택입니다. 신규 주택. 그래서 이제 매년 순증되는 수치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공 임대주택도 꽤 있고 약간 좀 잘 안 쓰는 공공청사, 오래된 공공청사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은 그 수요, 그러니까 공급을 창출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135만 호를 아무튼 수도권에 짓겠다라고 했는데 네. 뭐 이게 얼마나 물량이 되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감이 잘 안 잡혀요, 사실은. 그 서울 전체 아파트 세대수 개수가 몇 개냐면은요. 서울에. 네. 네. 179만 세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179만. 179만인데 지금 오. 135만 호를 새로 짓겠다라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 전체에 있는 아파트만큼을 지금 새로 5년 내에 짓겠다. 그러네요. 굉장한 공급 대책인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연도별로 이제 나누면은 이제 1년에 27만 가구씩 나오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3년 평균 16만 가구 좀 못 됐습니다. 16만 가구. 그러니까 지금 27만 가구니까 16만 가구가 좀 못 됐으니까 네네. 굉장히 이것도 크게 연평균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순증하는 게 엄청나게 느는 건데.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의 그 평균과 비교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에 정부가 기준을 바꾼 게 예전에는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뭐 LH 같은 공공이든 아니면 민간 건설사가 네. 신청을 하면 인허가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인허가 숫자를 가지고 아파트가 늘어난 것처럼 이제 평가를 했어요. 아, 숫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숫자 이제 싸움이군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허가하고 안 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막상 인허가 받았는데 수익성 안 나오면은 재건축 안 하기도 하고 공공택지 개발하려다 중단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거를 착공 기준으로 하겠다. 착공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든 생각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처음 들어오자마자 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네. 고용에 대한 현황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전 이번에 착공 완공 상황판을 한번 국토부가 만들면 어떨까. 아, 그렇습니까? 매 정부마다 네. 공급 대책 엄청 내놨어요. 네. 근데 진짜 그게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현황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 좋네요. 네, 현황판 그래서 만들어서 정말 착공 기준. 착공 기준하고 완공된 것까지 딱 표시해주고 네. 정말 우리가 대책 낸 거 이렇게 달성했다라는 걸 좀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판을 하나 만들어서 진짜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도의 의지를 보여줘야 어떻게 보면은 아 진짜 공급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수요가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투기 수요나 이런 가수요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공급이 많이 안 될 거라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수요들이 많아요. 근데 공급이 꾸준히 될 거라는 어떤 안정감을 주면 신뢰를 주면 뭐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막 집을 나설 필요가 없겠구나. 조금 있으면은 계속 새로운 물량들이 되겠지. 들어오면 나는 필요할 때 내가 들어가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한번 정부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번에 공급 대책은 굉장히 물량이 크다라는 그러네요. 것이고요. 네. 이번에도 이제 그 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그 이게 어떤 특정 지역들을 딱딱 찍었어요. 네. 정부가. 그러니까 네. 도봉구에 있는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가 있는데 네. 거기 개발하겠다. 어. 그리고 뭐 송파구 유래 업무지 용지인데 네. 이거 뭐 주택 용지로 전환시켜서 여기다 주택 짓겠다. 그다음에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있는데 여기 개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공공 부지가 있는 네. 부분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어떤 그 착공되고 완공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국민들에게 주거 안정에 대한 좀 신뢰감을 주면은 이런 투기 수요나 가수요들이 좀 많이 잠재워지면서 가격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교과서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가 공급을 충분히 해서 국민들로부터 뭐 어쨌든 공급을 충분히 하면 아주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격이 낮아지고 네. 국민들이 뭐 평가를 할 텐데 당장 뭐 멀리 갈 거 없이 지난 3년 동안 아까 16만 호만 공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윤석열 때. 근데 그때는
그때도 여전히 계획은 높았을 텐데 음. 실제 공급된 건 이만큼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수도권, 서울, 강남이거든요. 네, 네. 강남에 집 지을 땅이 많지 않죠. 강남은 이미 포화 상태 네, 아닌가요? 그리고 네. 서울도 어떻게 보면은 집 지을 땅이 많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적인 물량을 늘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재건축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허물고 새로 짓는 거다 보니까 생각해 보시면 허물었으니까 이미 없어지고 새로 지으니까 그 순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의 대책 중에서 이렇게 특히나 서울의 어떤 공급 대책은 이게 실현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부지를 이번에는 명확하게 네. 정부가 개발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네. 민간에다 맡기지 않고 네. LH가 직접 들어가서 바로 하겠다. 네. 그래서 빠른 공급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 보여준 거죠. 네. 저는 LH 소유 토지를 직접 시행한다는 부분에 가장 박수를 칩니다. 그동안 도대체 LH에서 무슨 짓을 했던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 이제 금융 쪽 말씀하셨으니까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등 특정 규제 지역에 대해서 LTV 40%로 낮췄고요. 네. 이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주택 매매 그리고 임대 사업자 주담대를 0%로 전면 차단했습니다. 예. 평가를 좀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대책 중에서 앞서 627 대책을 내놨는데 네. 나름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그거를 좀 더 강화시킨 거죠. 특히나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네. 약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좀 많이 해주자라는 취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갭 투자로 오히려 옮겨가 가지고 그랬죠. 그런 투기 소유나 가열 소유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번에는 전세자금 대출도 확실히 좀 막아보자라고 해서 네. 전세자금 대출의 그 한도가 좀 들쭉날쭉했는데 그냥 전면적으로 이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2억 원으로 네. 한도를 딱 한번 낮추고 특히나 또 이유주택자. 예 네. 그리고 LTV도 지금 50%인데 40%로 10% 낮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책 6억 원 대출 규제 내놨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네. 지금 딱 그 규제 지역,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나 이 투기 규제 지역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시장 권한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또 국토부 장관이 또 할 수 있게 하는 걸로 지금 이번에 또 개정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국토부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좀 빠르게 이런 규제 지역들을 설정을 해서 규제를 함으로써 결국 그런 투기 수요나 네. 또 과열을 막아보겠다라는 의지까지 같이 보여준 거죠. 장관이 직접 이걸 챙기기 시작하면 그것도 또 일이 커지는 거겠네요. 네, 누군가는 권한을 뺏긴다고 생각할 테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시장이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토부도 그거에 대한 이제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행사를 직접 하기 시작하면은 네. 아무래도 좀 더 신속한 조치가 나오겠죠.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뭐 또 이제 지방자치 선거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는 네. 눈치를 많이 보는데 네. 국토부는 좀 그런 부분은 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부 조직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어제 다양한 발표가 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우리는 경제 코너니까 기재부 얘기만 할까요? 예. 예전에 제가 그 2000년대 초반에 입사해가지고 그때 재경부로 불렸어요. 재경부가 그렇죠. 있고 예산처가 있단다. 네. 뭐 이렇게 초년 때. 예. 그런데 나중에 이게 합쳐지더니 기획재정부로 됐어요. 그래서 왜 합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리돼 있으니까 뭐 효율성도 떨어지고 뭐 등등등등 다 예. 항상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합쳤는데 지금 또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네요. 18년 만에 다시 분리해. 네. 그래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요. 그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 그래서 뭐 약간 조금 세심하게 나눠지고 서로 하는 일을 조금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이런 정부 조직은 통치 철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네. 그러면 어떤 부처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어디에 힘을 주겠다. 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기재부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는 우리가 기재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평가를 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모피아라는 모피아. 말이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 전체를 모피아들이 다 휘두른다. 그래서 이거 대통령보다 힘이 더 세다 어느 때는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2022년 대선을 치를 때 그때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 재난지원금을 계속 뭐 1차, 2차, 3차 네. 쭉 주고 있다가 그렇죠. 22년 대선 기간에도 좀 소상공인들 특히나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그쪽 타겟팅해서 좀 재난지원금을 더 주자, 네. 뭔가 하자라고 계속 정부 여당에서 요구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기재부의 홍남기 부총리가 네. 오랜만에 들은 뭐예요, 그 이름? 네. 나는 죽어도 못한다 해가지고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주자라고 얘기가 나왔다는데 부총리가 반대해서 못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예산권이라는 것을 왜 기재부가 가지고 좌지우지 않느냐. 아니 대통령이 필요하고 정말 국민들의 그 요구가 있어서 하겠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런 것을 명확히 보여주겠다. 네. 그래서 그 예산 집행하는 그 기능을 네. 이제 기획예산처로 네. 놓고 그거를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을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모든 거를 같이 공유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정책 일관성이 있죠. 어쨌든 있죠. 양자간에는. 예. 네. 관료보다는 정치인들이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예산에 대한 통제 권한을 명확하게 대통령이 세게 그립을 쥐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제 이것이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기재부에 있었던 이제 나머지 기능들이 너무 적어지니까 금융위원회라는 이제 또 하나의 정부 경제 조직이 있는데 그 네. 부분 중에서 금융 금융 부분. 부분을 붙여다가 이번에 재정경제부로 만들겠다라는 네. 거고요. 이번에 또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산적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는 비효율적에서 돌지 말고 생산적인 기업들에게 가서 이 돈이 제대로 자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금융 정책을 이번에 떼서 재경부에다 주고 또 거기서 그 부분의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부처의 개편 내용이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재부를 한 1년 반 정도 출입을 했었는데요. 네. 그 예산 짤 때 보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 건물 자체가 들썩거리는 느낌인데. 그렇죠. 그 당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사를 만났어요. 네. 광역단체장 지사니까 힘이 있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분을 예전부터 좀 알고 있어서 대화를 나눴는데 야 장관 만날 필요도 없어. 그 기재부 서기관한테 가가지고 나 무릎 꿇었잖아. 뭐 이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하시는데 이 서기관 한 명이 앉아가지고 그래 여기 5억 증액 10억 감액 이러고 있으니까 이 지자체나 뭐 하여튼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그 사람들 펜 끝에서 자기네들 예산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재부는 기재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이제 항변을 하겠지만 이쪽 사람들은 또 아니 도대체 무슨 논리가 있어야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지 이러면서 굉장히 마찰이 좀 맞아.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예산 체계를 보면은 네. 개별 부처에서 이제 사업을 쭉 짜서 여기에 돈 얼마 듭니다 하고 이제 쭉 모아서 오면 그 부서의 전체 예산이 나오잖아요. 네네. 뭐 그걸 이제 기재부가 가져가서 전체 기재부는 국가 예산을 놓고 거기서 이제 칼질한다고 하죠. 그렇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막 시키는 증감.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밑에 사업부처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네. 기재부가 그냥 마음대로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예산의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진작부터 이제 예산 제도를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자라고 네,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우리나라 이번에 728조잖아요. 네. 728조 전체고 그러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는 얼마다. 뭐 이 복지 분야를 쓰는 복지부 예산 뭐 국토부도 이제 주거복지를 하니까 그렇죠. 쓰죠. 복지 예산 이런 거를 이제 부처별로 이렇게 쭉 나누는 거죠. 기능별로 나누고 부서별로 나누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주면서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네가 알아서 짜. 라고 하면 이제 그 부처가 알아서 그 한도 내서 짜면 되는 거다. 그 내에서. 이게 탑다운 방식인데 우리는 말은 탑다운 방식 예산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위에서 모든 걸 칼질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기획 예산처를 새로 만들고 부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이렇게 탑다운 예산 방식대로 네. 이게 원래는 지금 다 규정돼 있어요. 네네.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걸 제대로 실행을 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전체 틀을 기능과 부처별로 제대로 좀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정부가 그런 부분까지 정말 개혁을 한다면 앞으로 뭐 진짜 우리나라 예산 시스템이 네. 그리고 국가 운영 시스템이 굉장히 크게 바뀌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까 그 코로나 얘기할 때, 예. 네, 홍남기 부총리 얘기할 예. 때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 지금 곳간이 다 지금 비었다. 돈 없어서 네. 이 소상공인 뭐 일반 시민들한테 지원금 못 준다고 하다가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윤석열 정부로 갑자기 바뀌자마자 숨겨놨던 50조가 갑자기 턱 생긴 게 그때 아닙니까? 예, 그 예. 50조였나요? 하여튼 그 금액을 예.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네네. 그랬더니 통계상의 실수였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입에 대한 그 예상치가 자꾸 달라져 가지고 빵꾸가 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제 기억에도 세출 부분에서 그 불용 부분들이 있어서 네. 결국 이제 남는 돈이 생겼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었죠.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기재부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정보와 그것들을 쏠려 자기만 가지면서 그때 좀 자기네 입맛에 맞게 쓰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모피아란 말까지 나왔던 그렇죠.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좀 전체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그 탑다운 예산 제도로 그 예산 제도도 바뀌고 하면서 이제 모피아란 말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네. 기대를 해봅니다. 뭐 예산뿐만 아니라 더 잘 아시겠지만 뭐 기재부 출신들 퇴직하고 나서 공공기관 정말 억대 연봉 받는 데로 많이 가시잖아요. 네. 네, 다 기재부 출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피하라는 말까지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정부가 열심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카르텔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제 검찰 개혁과 함께 이제 모피아. 모피아 개혁 같이 같이 봐야죠. 이루어지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는이었고요.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